나라 운명 전체가 무슨 그리스 비극 같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가는지 알고 황제들도 둘러본 다음에 아 이건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너무 크고 제국의 함정이라고 훗날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걸 이미 당시 사람들도 다 알고 그렇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개혁 조치를 해도 계속 스텝이 꼬이고 참.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처음부터 공화정도 아닌데 이제 뭐 왕정도 아니고 공화정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거 같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정과 공화정의 장점이 모이는 게 아니고 단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정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왕이 있고 세습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국계장. 네. 네. 이게 뭐 도덕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안정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정권이 그렇죠. 바뀔 정권이 때도 바뀔 때 네. 내전 없이 아들이 있고 아들이 어른이고 그러면 대부분 잘 돼요. 자, 근데 로마는 왕정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되지? 바로 그겁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는 다음 왕이 누가 될지 아니죠. 왕도 아니죠. 네. 다음 아우구스투스가 누가 될지 아무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느 한순간부터 완전히 이거는 나가리가 돼버리는 게 이 파사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매번 한 왕이 그만둘 때마다 내전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봅니다. 뭐 아주 능력 있는 장군을 내가 그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네. 근데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양아들로 해서 그 사람한테 물려줄까? 아니면 능력이 없는 내 아들을 시킬까? 그리고 여기서 치명적으로 능력 있는 장군보다 내 아들을 선호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마쿠스 아우렐리우스 네. 황제. 저는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우리는 사람을. 현재라고 하는 현명한 황제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뭐 철학책을 쓰셨죠. 네. 근데 솔직히 읽어보면 내용은 별로 없어요. 제 생각에는 명상을 그냥, 열심히 하자는 예, 내용을 그냥 명상 많이 하자. 네. 그래서 그냥 뭐 스님 같은 얘기 좀 하는 거고 그냥 이분은 뭐 돈도 많고 교육도 잘 받고 시간도 많으니까 그냥 당시 위키피디아에 있었던 거 좀 합쳐가지고 누가 듣더라도 좋아할 만한 얘기를 그냥 쓴 건데 네. 그렇게 깊은 생각이 있었는데 행동은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또 그 아들 코모두스가 뭐 그렇게 뭐 코모두스야말로 정말 개판 네. 중에 개판으로 네. 유명한데 그 티네이저 때부터 하필 그 아들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그 다음부터 거의 로마는 100년 동안 내전을 하죠. 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로마가 공화정 시대에 그 작은 도시가 전 유럽을 정복한 건 무기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군인들이 용맹해서도 아니고 철학과 시스템이거든요. 네. 문화, 네. 포용할 수 있는 능력, 유연성, 그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리고 인프라, 수많은 도로와 공장, 뭐 아프리카에서 뭐 쌀을 수입할 수 있고 국제 무역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전쟁을 나가더라도 뭐 야만인들은 한번 전쟁하면 먹을 게 없는데 로마 군인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나라도 네. 100년 동안 전쟁을 하면 다 잃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첫 네. 번째 자원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네. 두 번째 사람이 줄어들고 네. 세 번째는 기억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아. 100년 전쟁을 내전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진짜 그 장점 그 로마 성공의 비결이 뭔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 슬퍼요. 네. 네. 사실 이게 합리성과 유연성인데 네. 어느 한순간부터 로마인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유연성, 합리성은 상당히 좀 고차원적인 개념이고 이건 객관성이 필요로 한 개념이지만 로마인들은 원래 잘 싸워. 네. 또는 로마 신이 더 세. 이거는 되게 단순한 개념이거든요. 설명하기도 편하고. 저희가 지금 한 200~300년 정도를 이렇게 또 재밌는 이야기 듣듯이 들었는데 이게 전 그들이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가를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옛날에 저희가 역사를 흔히 배울 때에는 어떤 나라가 몰락할 때 무슨 뭐 폭군, 암군이 뭐 어떻게 잡아가지고 막 걔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가지고 망했다. 시민들이 시민의식이 없어져가지고 뭐 타락했다. 뭐 맨날 뭐 어디 콜로세움에서 뭐 그런 거 보다가 뭐 망했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전망이 아, 이 구조가 이랬고 여기에 어떤 시스템의 진짜 큰 흠결이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았고 이거 되게 무슨 그때 이 암군이 아니라 다른 누가 있었어도 이 자리에 있었어도 그리고 그때 시민들이 뭐 서커스 안 봤어도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암군을 쫓아내면 우리한테 뭐가
다른 전망이 생길 거라든가 뭐 우리 대중문화에서 뭐 좀 더 뭐 고상한 뭘 보자 뭐 천박한 프로그램 보지 않고 이러면 나라가 바뀌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물론 뭐 역사를 바꾸는 특정 인물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네. 분명히 히틀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유럽 역사는 달랐을 거예요. 네. 알렉산더 황제가 없었다면 또 달랐을 거예요. 달랐겠죠. 이런 분들은 통계적으로 몇백 년에 한 번씩 나타납니다. 네. 그분이 없었다면 완전히 역사가 바뀌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유명한 이유죠. 나머지 대부분들은 약간 시스템적인 일이지 않을까. 네. 문제는 근데 또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진실은 상당히 복잡하고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지저분해요, 솔직히. 뭔가. 그런데 인간은 그런 걸 아주 싫어해요. 인간은 단순한 설명을 선호합니다. 이래서 이래, 네. 저래서 저래. 뭐 훨씬 설득력이 있죠. 영웅들 몇 사람이 정리하는 그럼요. 역사, 뭐 시민 의식들이 뭐 전반적으로 그렇죠. 뭐 그러니까 무슨 우리는 뭐 여전히 오르락내리락 삼국지를 해서 좋아하는 하는 게 그렇죠. 와, 중국 네. 역사 한 3-4명이 다 한 것 같잖아요. 네. 창 들고 가서 막 그 싸워서 이겼다 그런 식으로. 이것이 문제가.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은 진실이지만 복잡한 것보다 가짜지만 단순한 거를 2배, 3배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수백 배 선호하다 보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역할이에요. 한 네. 사회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설득하고 설명을 할까? 훨씬 쉬운 길은 지금 뭐 유럽의 포퓰리스트 당이나 뭐 미국의 네. 트럼프 같이 이래서 이래. 네, 네. 그냥 멕시코하고 미국 사이에 뭐 하나 만들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 같다. 문제는 50% 이상은 그걸 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로마 얘기에서 중간에 이제 뭐 로마의 유산을 물려받은 유럽 역사를 뛰어넘고 이제 저희 시대로 한번 와서 또 트럼프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그 단순한 그런 뭐 벽을 치자 이런 것도 단순한데 트럼프를 공격하는 어떤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는 쪽에서 트럼프가 정신 구조가 어떻고 뭐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뭐 했고 뭐 이렇다 이런 식의 해석 역시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인 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권투 경기를 해요. 네. 나는 규칙을 지켜요. 네. 근데 상대방은 뭐 완전히 반칙을 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네. 내가 원하든 안 하든 나도 살아남으려면 반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경기의 본질이 권투가 아니라 이종격투기가 그러면서 되어가는. 이제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다른 거로 변하고 네. 대부분 정치 싸움은 그겁니다. 저는 로마 공화정 때도 옵티마테스나 포퓰라레스 민주주의를 몰락시키려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사람들은 본인이 믿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했고 왜 상대방은 이거를 지금 이해를 못하지? 그리고 내가 다 잘해놓은 걸 상대방이 들어오면 다시 또 취소해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인이 봤을 땐.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 저 사람들 100명 죽고 100만 명이 잘 살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지름길이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모든 독재의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네. 저는 사실 아까 그 요조님의 시를 들으면서 또 제국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제국, 패권 좋아요. 거창한 얘기하는 거. 그렇지만 아무리 거창하고 멋있게 들리고 그래도 결국 그래서 한 사람한테 네. 이 사람의 지금 행복 지수가 높아지냐? 이 사람이 더 자유로워지냐? 더 잘 사냐? 못 사냐?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곳에서 더 먼 곳으로 가면 그건 아무리 거창해도 뭔가 이상한 거고 그쪽으로 더 가까워지면 되게 복잡하고 이해 못해도 아마 더 좋은 길일 것 같고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뭐 디테일에 집중하는 것도 좋진 않겠지만 너무 거창하고 멋있는 말에 또 속아서도 안 되지 않을까라는 결국은 끝은 저는 한 사람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저 거기 너무 동의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다가 되게 끝에 가면서 드는 무서운 생각이 어떤 로마의 몰락을 가져온 그 결정적 시스템에 내재돼 있던 원초적 흠결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로마의 몰락이랑 지금 이제 글로벌 수준이든 한국이든 몰락하는 거랑 너무 비슷해 보이니까 혹시 교수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한데 우리가 너무 섬기고 있는 이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 이 제도에 혹시 시스템적으로 결정적으로 흠결이 있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가? 끝에 가면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뭐 이렇게 다
포퓰리즘 독재 같은 상황이 나오고 이름이 트럼프는 아니래도 저런 사람이 하나 나오게 돼 있고 세계화 진행되면서 이런 걸까? 제 생각은 우리가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 인간이 만든 그 어느 것도 사실 완벽할 수 없다. 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면 처음에 평생 갈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왜 완벽해야 되는데 흐트러지지? 를 가지고 자꾸만 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더 망가져요. 사실은 좀 더 바람직한 거는 그걸 인정할 수뿐이 없어요. 사람 자주 만나면 지루해요. 당연히. 이럴 경우에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주기적으로 리셋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뭐 새로운 걸 같이 시작할 수도 있고 국가도 전 비슷한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보면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놔도 보통은 몇 년뿐이 안 가고 몇십 년 지금까지 가장 잘 만들었다라는 미국 헌법 시스템조차도 200년, 250년 지나니까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보통은 그 어떤 국가나 어떤 문명의 리셋이라는 게 굉장히 외부에서 강제됐을 때 폭력적으로 그렇죠. 리셋이 되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셋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근데 뭐냐면 내가 리셋을 못하면 외부를 통해서 리셋 당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경쟁력이 어차피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휴대폰 다들 쓰시겠지만 네. 아니 이거 만든 분들 나름대로 완벽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 네. 당시에는. 근데 그리고 처음에는 빠르고 좋아요. 한 6개월 지나면 막 버벅대기 시작하잖아요. 네. 왜냐?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계산하다 보면 라운딩 에러 같은 게 생겨서 이제 쓰레기들이 네. 쌓이기 시작하고 이것을 우리가 클린업 해줘야 되고 소프트웨어 패치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비슷하게 사회도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도 사회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네. 완벽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해놓고 절대로 안 지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철학책과 종교책 보세요. 그대로만 살면 우리 유토피아예요. 한 번도 안 지키잖아요. 절대로. 그러다 보니 한 사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쓰레기가 사회적, 도덕적 엔트로피가. 그렇죠. 점점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 이거 자체가 사회의 메커니즘을 이제 굳게 만들겠죠. 네. 그러면 외부에서 와서 그냥 다 부셔버려요.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건 뭐지? 여기서는 과거 그 공화정 시대의 로마인들의 냉철함이 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건 항상 이랬으니까 이래. 네. 뭐 이거는 뭐 우리 거야. 이거는 우리 문화야. 사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방 정리할 때 왜 버리면 안 되는지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버립니다. 사실은 방 정리의 핵심은 내 가슴을 흔들리게 하지 않으면은 버려라.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지만 좀 그분 방은 또 너무 또 깔끔하던데 약간 지저분한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 홉스봄의 유명한 책 있잖아요. 전통의 역사를 보면 네. 참 인간이 재밌는 게 인간은 기억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0년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영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1년 전, 5년 전, 2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이 아니고 20년 동안 했었던 건 항상 했었다라는 착각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또 들거든요. 다시 로마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뭔가 이게 쌓일 만큼 쌓였다. 적폐가 쌓였다. 리셋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리셋이 안 되는 게 뭐 전통에 대한 어떤 애착, 정서적 애착 이런 거라기보단 그 순간에 그 시스템에 얽힌 이해관계가 너무 그 고리가 견고해서 얘는 이 이해관계로 얽혀 있고 얘는 이 이해관계로 얽혀 있고 하다 보니까 뭘 손댈 수가 없고 사실 이제 한국의 정치제도 또는 뭐 미국의 정치제도 들어봐도 누가 봐도 부조리한 데가 있지만 이걸 부조리를 깨려고 하면은 분명히 거기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그룹들이 하나하나 있고 그 저항하는 명분도 또 이유도 알겠거든요. 그렇죠. 리셋이라는 게 이게 정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그런 거 아닐까? 이게 가능한가? 이런 저는 좀 생각도 더 긍정적으로 사실 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유럽 연합, 유럽의 역사가 그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유럽의 역사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네네. 지금이야 뭐 특히 뭐 헬조선 사람으로서 북유럽 가면 뭐 천국 같잖아요. 여기서는 네네. 항상 그랬을까요?
1000년 전 스웨덴 사람들은 바이킹이었었어요. 그렇죠. 전 세계를 그렇죠. 다니면서 이상한 도끼 들고 네. 뭐 애나 어른이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다 악탈하고 다 강간하고. 스위스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해서 다들 용병으로 나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종교 개혁한다 치고 100년 동안 종교 전쟁을 한 것이 네. 유럽이고 네. 그 다음에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 자기네 마을에서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있거나 갑자기 개가 뭐 병에 들고 그러면 그냥 유대인들 죽이고 그런 거잖아요. 항상. 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식민지화하고 어마어마한 악탈을 하고. 자,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스칸디나비아를 봅시다. 사실 스칸디나비아 같은 경우에도 19세기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가난하고 네. 불평등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렇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진보하고 우파하고 총 들고 전쟁까지 한 나라예요. 유혈 거기서는. 사태 나던 게 어느 날 사회적 네. 대타협을 그렇죠.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것이 외부적인 자극보다 제 생각엔 충격이 한 번 있긴 있었죠. 본인들이 헤게모니를 잃은 전 네. 세계 패권을 잃었다는. 영국이나 프랑스는 직접 잃었지만 유럽이라는 한 문명권은 백인, 사실 백인 남자들이죠. 네. 세상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거는 엄청난 좀 존재적인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소울 서칭을 하지 않았나. 아.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타협과 네. 논리화 그리고 협상 쪽으로 많이 바뀌고 이 사회가 계속 와서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사회 민주주의 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율적인 자본주의로 바뀌고 나름대로 잘 찾고 이것의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사회 내부에서는 대타협을 잘 한 것 같아요. 네. 불평등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는 이렇게 못 풀고 있는 문제를 그들은 해결했고 노사 문제를 사실 해결했고 네. 맨 마지막 남은 문제 중에 하나는 민족주의. 근데 네. 이것을 극복하려고 유럽 연합이라는 걸 만들었고 네. 그리고 거의 성공까지 갔는데 여기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민족주의는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가장 끝까지 가본 예제가 또는 두세 번 시도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건 이제 역사 앞으로 미래가 보여줄 거겠죠. 그렇지만 네. 지금까지 봤을 때 이 한국과 일본의 대타협 그것까지는 전 바라지도 않지만 우리나라 안에서의 대타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웨덴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다른 호모사피엔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IQ가 더 높은가요? 아니에요. 공감 능력이 더 높은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하나하나 로마인들이 개인 하나하나가 다른 국가 개인 하나하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이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뭐 유럽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그래? 그럼 이거는 디터미니즘이에요. 우리는 그럼 영원히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상당히 패배주의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유럽도 영원히 그렇지 않았던 거고 결국은 어느 한순간부터 선택이에요. 이거는. 저는 우리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선택을 한 사람들도 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리더십과 교육의 차이지 않겠어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우리가 가진 도구가 이 두 개뿐이 없잖아요. 사회를 더 좋은 쪽으로 가려면 전체가 좋아지려면 교육을 받는 방법뿐이 없고 네. 누가 방향을 잡아주려면 리더십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유럽의 역사를 보면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그 증명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